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밀린 이슈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진행 소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에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6% 상승세로 현재 2,573포인트 가리키고 있지만 코스닥은 0.48% 약세입니다. 71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374억 원, 4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1,509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745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이 48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01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47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74% 반등하며 거래가 54,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 넘는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19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우려에 2.4% 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06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1%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차도 1%대 약세입니다. 18만 7,4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69% 오름세로 거래가 84만 원, KB금융이 1.29% 상승하면서 94,400원에 거래됩니다. HD현대중공업 2.2% 상승합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1만 7,500원이고요. 반면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 좀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 나란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0.56% 약세로 35만 5천 원, 에코프로비움이 3% 내림세로 10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그래도 조금 올라갑니다. 1.39% 강세로 거래가 5만 8,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49% 하락하며 49,45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7%, 0.5%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입니다. 휴젤이 3%대 약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6만 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46% 강세로 6만 5천 원, 파마리서치와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까지 모두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1.54% 약세로 거래가는 38만 3,500원이고요. 펩트론이 3.23% 낙폭 기록하면서 16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까지도 5.73%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10만 2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우선 항공주가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비, 리스비 등을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여기 항공사 비용의 큰 축인 국제유가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주 내에서는 대한항공이 8.8% 강세입니다. 2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도 8%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는 2,205원이고요. 진에어까지 6.36%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9,530원으로 집계됩니다. 방산주도 들썩입니다. K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며 100조 원에 가까운 수주 잔고를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위협을 받으며 수모를 겪은 캐나다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을 집중 조명해 K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방산주 내에서 포메탈이 18%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4,670원이고요. 평화산업도 18.57% 급등하며 1,257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하이텍도 20% 넘게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4,915원입니다. 외환시장 상황 보시죠. 오늘 환율 크게 떨어지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25원 30전 내린 1,380원에 개장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9시 38분 기준으로는 1,386원 80전이었고 현재는 1,386원에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4% 오름세, 반면 코스닥은 0.5%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항공과 조선 그리고 방산 테마가 지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휴 사이에도 나라 밖 소식은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도입, 일단은 영화에 대한 관세 도입 가능성, 거기에다 의약품, 거기에다가 또 관세 협상도 중국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뉴스들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쏟아냈습니다. 네. 뭐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관세 유예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고 시장은 그동안에는 좀 관세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S&P 500 주가가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었습니다. 5월 2일까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20년 만에 최장 기간의 상승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10거래일 이상 상승한 거는 한 35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와서 만들어라라는 얘기고요. 의약품 관세를 발표한 그날 행정명령에 하나 서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제약사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할 때 뭐 절차를 좀 간소해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이런 행정명령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만들던 거 국내에서 만들어라라는 얘기였고 영화에 대해서는 그날 넷플릭스라든가 이 영화 관련된 주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또 한 번 물러서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그동안에 우리가 패턴을 어느 정도 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시장이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조금씩 물러서면서 협상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월 초였던가요? 그 미국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는 국가와 경제의 안보에 중요한 몇 가지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위산업 공급망에 관련된 뭐 철강,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약품과 관련된 의료산업과 관련된 뭐 주사기, 의약품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배터리, 히토류, 그다음에 뭐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보편적인 관세는 한 10% 정도 수준에서 좀 완화가 되거나 협상이 되고 이런 미국이 정말 원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들 중심으로 결국 조금 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지 않겠는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쪽에 와서 미국 와서 만들어라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 레버리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저희가 연휴 보내는 사이에 아주 출렁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원화도 그렇지만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절상 압력을 받는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만 달러 환율은 저희 잘 안 보는 환율 중에 하나잖아요. 좀 새로운 환율이기도 하죠. 지금 그 연휴 때 이 영업일 동안, 이 거래일 동안 10% 정도 넘게 대만 달러가 달러 대비 강세였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환율이 내려갔고 달러 대비 대만 달러의 환율은 강세였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5월 그 노동절 다음 날인가요? 5월 2일 날 우리나라 원화도 1,300원대를 살짝 터치하면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대만 달러는 강했고 그 다음에 우리 쉬는 동안에도 한 번 더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조금 뭐 되돌림이 있어서 결국 그래도 한 7% 이상 대만 달러는 강했다라는 거였고 역외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에 홍콩에서 거래되는 역외 위안화도 역시 한 1% 가까이 강세가 있었습니다. 뭐 그 연관 선상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1,375원대까지 역외 시장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1,385원. 오늘 정규장에서 25.3원이 바로 급락하면서 1,380원에서 오늘 외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만 달러의 강세는 굉장히 주말 사이에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크게 이슈가 좀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 대비해서 유로, 엔, 파운드 이런 통화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만 달러하고 동아시아 통화들만 원화, 위안화, 대만 달러,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딱 그 지역 국가들이네요. 동아시아 국가들 통화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있었냐면 이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결국 말어라고 구상과 관련된 거 아니냐.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 후반에 지금 양자 무역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동아시아의 통화를 절상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때마침 지금 미국과 대만이 통상 협정을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대만 달러가 이제 달러 대비 확 강세를 보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초부터 위안화가 슬금슬금 뭐 7.27 위안 정도 있다가 달러 대비 한 7.20 뭐 살짝 깰 정도로 슬금 강해지고 있던 수순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만 달러가 급락한 거죠. 결국은 아시아들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수출 많이 하고 무역 흑자가 많으니 너네들은 통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구매력을 좀 키워서 미국 물건 좀 사주고 미국은 결국 제조업을 강화해서 네. 그 물건을 파는 나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뭐 뉘앙스가 여전히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안화가 슬금슬금 지난주 초부터 강해졌던 것 플러스 대만도 사실 관리 변동 환율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보다는 좀 허무하게 대만 달러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뭔가 미리 협상에 대해 이 환율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했고요. 대만 당국은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인은 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뭐라고 했냐면 시장의 분석가들이 워낙 그런 분석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가세해서 워낙 대만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거는 말어라고 구상이 실제 있든 없든 이제는 조금만 비슷한 사건이 터져도 결국은 달러는 약세고 아시아 통화는 강세의 흐름으로 시장의 투기적인 수요든 해치 수요든 아니면 당국이 의도한 절상이든 이쪽 방향으로 자꾸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말어라고의 뭐랄까요,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까요? 네. 이제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이제 들어요. 시작이다? 네. 대만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만의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이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3~4% 정도 흑자거든요. 네. 경상수지가요. 근데 네. 대만은 한 15% 정도가 흑자입니다. 흑자폭이 상당히 크네요.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고 TSMC가 있는 상당히 거죠. 기여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절반이 조금 안 돼요, 대만이. 그런데 순 대외 금융자산,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결국은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대외 금융자산의 양이 우리나라가 1조 1,000억 불 정도가 대외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요, 순 대외 금융자산을. 네. 그런데 대만이 갖고 있는 게 1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알차네요. 작지만 알차군요. 경제 규모는 우리의 절반이 안 되는데 네. 순 대외 금융 자산은 거의 2배 가까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2배까지는 안 돼도 한 70~80% 정도 더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도 비슷해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 양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한 3천억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이 경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대만이 굉장히 큰 손이었다. 결국 해외 채권을 살려면 환율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이 대만의 금융기관들, 특히 생명보험사들, 대만은 주로 생보사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던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대만이 해외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특히 생명보험사의 해외 금융 자산이 한 7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한 7,5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환을 해지하지 않고 달러를 오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GDP의 4분의 1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네. 대만 달러 이렇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강한 수출과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제 구조인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만 달러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압력을 고스란히 그냥 대만의 생보사들이 해외의 국채, 미국 국채, 미국의 다른 자산, 해외 회사채 이런 것들을 사면서 해지하지 않고 사면서 고스란히 밖으로 다 빼낸 거죠. 예, 대만 달러의 그동안의 강세 압력을. 네. 그래서 대만 달러는 굉장히 저평가된,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평가된 통화 중에 대표적인 통화입니다. 그만큼 대만 달러의 강세 압력을 해외로 달러를 해지하지 않고 샀던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가 지난 5월 초에 이틀 만에 대만 달러가 강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생보사만 놓고 보면 한 200억 달러 정도를 평가 손이 났다는 얘기겠죠. 예, 그동안에는 달러는 무조건 강할 것이야 라는 생각, 그다음에 미국 채권 시장, 미국 국채 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미국의 자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지금처럼 아까 말어라고 합의에 대한 구상에 대한 얘기라든가 미국이 달러 약세를 의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나온다든가 이제 양자 협상을 앞두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 중에 첫 번째를 환율 조작을 꼽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만은 조금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만의 생보사들은 그 많은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해외 자산을 이제는 해지하지 않은 부분을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새로 신규 투자하는 규모도 아마도 미국의 국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좀 해지를 하면서 사야 되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이상을 반대 방향으로 달러 강해지고 해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은 대만뿐만이 아니라 달러가 약세가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지금 수준이 좀 높게 유지되면서 네. 달러 자산에 대한 손실 혹은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달러를 좀 해지하거나 미국 국채 수요를 좀 줄이는 다각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일본도 일본이 훨씬 더 큰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의 여러 가지 공적 기금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엔화도 140엔대가 넘는 굉장히 약한 통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엔화가 강해지는 과정에서 역시 달러를 해지하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다각화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은 대만은 외환 시장이 작잖아요. 파생 상품 시장도 규모가 좀 작고 하기 때문에 달러를 해지할 때 이 프락시 통화로 원화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예. 예, 뭐 그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의 생보사들이 달러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지금 달러원 환율도 1,380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되게 이제 오랜만인데 네.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1,500원 넘는 거 이런 맞습니다. 걱정했다가 지금 180도 다른 양상을 지금 또 걱정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는 환율이 이렇게 네. 떨어지는 게 네. 괜찮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은 경제가 좋고 신흥국 경제가 더 좋아서 레버리지가 높은 신흥시장으로 미국의 자금이 나가면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주가 오르고 기업 실적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 아시아 통화 강세의 네. 패턴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는 아시아의 통화 위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통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플라자 합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강해졌지만 일본의 내수를 강화해야 됐지만 결국 그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긴 잃어버린 경기 30년을 침체를 플라자 합의가 시작점이었다고 보죠. 네,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에서 보면 지금의 통화 강세는 아시아 통화 강세는 과연 우리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패턴인가? 아니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미국보다 더 좋아서 넘어오는 흐름인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좀 되는 흐름인 거죠. 내수 시장이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구매력을 확대해서 미국 물건을 더 사달라라는 의미의 통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내수가 강화되는 것보다는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나라 GDP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통화가 강해지면 뭐 주가가 뭐 부정적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내수주들이 좀 강해지는 뭐 금융이라든가 미디어 엔터 뭐 이런 뭐랄까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업종들이 강해지는 패턴들은 있어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력들은 수출주죠. 수출주가 네. 크고 뭐 내수주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워낙 싸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결국 원화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같은 아직 신흥국이라고 분류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제 곧 FOMC 회의 결과 나옵니다. 네. 동결이 유력하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어떤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좀 연준이 이제는 줄 것이냐 네. 뭔가 스탠스가 바뀔까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네. 그리고 뭐 해먹 그 클리블랜드 총재 이런 분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우리는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면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많이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뭐 연속적으로 좀 했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6월 달에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왜 드네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뭐 관세의 유예 기간이 이제 7월 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관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높이고 경제는 좀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뭐 조금 더 네거티브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당장 이번 주에 그걸 예상해서 시사를 하기까지는 글쎄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밝혔던 얘기 중에서도 우리가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우리는 물가 안정을 중요시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뭐 서비스업 지표 워낙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시사할 만큼의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결국 연준은 하지 않겠군요. 특히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그 6월달 시사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0% 이상 동결 가까이를 생각하고 있고 네. 오히려 뭐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결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노동시장이 훼손되면 내리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적절하게 좀 섞어서 얘기를 하면 크게 시장이 뭐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지금 미장도 S&P 500 기준으로 5,600선 회복을 했고 네. 우리장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거의 개인들의 힘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무역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네. 환율이 출렁이고 있고 네. FOMC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네. 복잡한 상황들이 어우러진 이런 가운데 변동성을 또 계속해서 걱정을 해야 될지. 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들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다음 베센트 장관이나 여러 가지 행정부들의 관료들의 얘기를 봤을 때 네. 시장이 극단적으로 흔들렸을 때는 결국 후퇴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관세라든가 중국과의 협상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한 번에 끝날 수 없다는 것도 뭐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으로 지나가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만 열어놓고 간다고 하면 보편 관세 어느 정도 유지되고 나머지 관세들은 조금 줄이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뭐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뭐 한 이틀 흔들린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구영업일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강세 뒤에 나오는 뭐 자연스러운 조금 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숭실대 신동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선 전국이 그야말로 대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서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사임을 하면서 이 사상 초유의 대행 체제가 됐는데요. 통상과 경기회복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또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6.3 대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탁한 전국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이승훈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또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개혁신당 선대본 임승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나서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뜻을 여러 이유로 피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걸 이제 버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런 버티기 돌입 저희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버티기라는 표현 좀 이상한가요? 예, 버티기라고 볼 수가 없고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강하시고 단일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단일화의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네. 역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단일화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단일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였는데요. 그때 시점은 언제였냐면 투표지가 인쇄되고 그 다음 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마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보한테 맡겨진 부분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예 단일화 기구를 만들자 그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11일 전까지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본인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정해놓고 후보한테 이거를 받으라고 계속 붙이는 형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원론적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그 형식에 관련해서 다툼이 약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역대 뭐 다른 이 정치사의 단일화에 비교해가지고 뭐 버티기를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네, 그 단일화 방식이나 이런 걸 놓고 오늘 이제 그 한덕수 후보와도 만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할? 지금 벌써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덕수 후보 측에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요. 근데 항상 보시면 이제 정치적인 단판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정해서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문제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단일화 네.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식이나 형식 결국 후보끼리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게 뭐 만약에 방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뭐 시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뭐 만약에 그 좀 그 정치적으로 대외비의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이번 한 번으로 이 단일화가 다 마무리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고 뭐 단일화를 네. 한다 그러면 그게 지금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진통, 임승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그 단일화 과정이 버티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버티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런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세 번 본인의 표현대로 세 번의 경선 과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소위 말하는 쌍권이 하고 있는 태도는 네. 너는 지금 선출이 됐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위한 일종의 발사대 역할이니까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안 버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틀어지고 지도부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교체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송을 걸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자금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버티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단순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뭐 소위 말하는 문덕 전략 같은 것을 홍보했다고 너 지금 단일화해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었던 때와 비슷한 행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왜 대통령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아? 왜 지도부에 따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고 결국에는 저희는 따로 당을 차려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저희가 많이 비판은 하긴 하지만 네. 절차적인 정당성,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후보 교체까지 언급하면서 후보 교체를 위한 여론조사까지 진행하는 것 굉장히 민주당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국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뭐 김문수는 바지 후보다 경선을 왜 했냐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또 낸 바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버티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지금 단일화하면 여론조사로 바로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가 됐는데 며칠 즐기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지율을 좀 제고하고 동정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다 이걸 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로 당선된 거 아니잖아요. 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한덕수와 조합된 것이다. 자신은 대통령 후보로 되면 바로 단일화하겠다. 이게 김덕수 아니었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참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도 자신의 캠프에 들어왔던 국회의원들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갔다고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네. 그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게 김문수 후보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뭐 노동부 장관을 했는데 뭐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좋은 걸 뭐 만들어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냐,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사과하는데 본인은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계엄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께 사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과를 안 했는데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누구랑 단일화를 하려고 하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후보 자체도 내란의 2인자, 국정 실패 책임의 2인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과 명분은 없고 오로지 당권과 대권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서로에게 후보를 양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후보를 사퇴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는 걸 밀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는 이제 국무총리에서 내려왔고 대선 후보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자신의 고향 있죠?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이승훈 부위원장에게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호남을 첫 그 방문지로 결정을 하고 가서 또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일단 호남을 방문한 것 자체는 본인 고향이 이제 전북 전주 출신이죠. 좀 외연 확장을 노린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게 없잖아요. 뭔가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호남의 표심을 좀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호남 표심 가져오면 2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바라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제 말실수를 했죠. 뭐 광주 사태다.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실수를 했다 싶고요. 또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에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한덕수 후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호남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해서 저런 표현을 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이분은 파면된 대통령이잖아요. 왜 파면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그 중도층, 그러니까 호남층에 대해서 본인이 그 표를 확장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수당이 그런 호남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전략들이 매번 사실은 대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대선 때마다 있어 왔고 그런데 보통은 이 그 지지층을 굳건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수층이라고 하죠. 뭐 중도, 수도권, 청년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호남까지 되는데 중도로 이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호남으로 어필을 하는 게 이게 맞았느냐? 이거는 전략 전술적인 문제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지지세를 일단은 먼저 원칙적으로 굳히고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비슷한 전략이에요. 후보자들이 자기의 그런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방에서 그 행보를 굳히고 그리고 나서 중도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호남 첫 행선지 전략은 그런 면에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 뭐 영남보다는 그 중도에 더 어필하겠다 이런 그 큰 대전략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해변님께도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단장님께서는 지지층을 먼저 굳히고 이제 확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지층을 굳히는 전략이 보수 쪽에서는 그 지지층을 굳히는 전략이 결국에는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중론이잖아요. 지금 그 지지층을 굳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호남과 소위 말씀하신 중수청의 표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첫 행선지를 굳이 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한 것은 결국에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돌아오는 것은 어쩌라고거든요. 호남 사람이라고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정치 방식. 그러니까 지역과 출신에 기반해서 호남 사람이니까 나 좀 관심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남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을 낮잡아 본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가서 시민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서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일종의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일종의 대항 세력으로 만들고 자신이 어떤 독립군처럼 가가지고 영웅 행세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거기서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그대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처럼 어떤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처럼 뭐 그런 묘역에다가 다 참배를 하고 묘역에다가 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 없이 그냥 단순히 한마디 외치고 어떤 타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는 것 굉장히 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능력치가 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덕수 후보 측에서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가장 먼저 띄운 카드가 이제 개헌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도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행보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일단 개헌과 3년 과도 정부 이런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보는 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내가 나라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나오자마자 그냥 개헌하겠습니다. 근데 그 개헌의 목적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습니다. 1년에는 개헌하고요. 2년에는 개헌을 완료하고요. 3년에는 그만두겠습니다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나오지라고 하는 의문부가 붙을 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명연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안 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한덕수 후보는 개헌연대라는 표현을 써요. 반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이민 것이지만 이 개헌 자체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서 자신은 빨리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개헌연대에 주로 모이시는 분들이 뭐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과거에 실패했던 분들이 모이는 것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보다는 자꾸 정치에서 은퇴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지금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꾸 대한민국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헌이나 어젠다 자체는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뭐 주체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카드를 한덕수 후보가 들고 나온 거니까 한덕수 후보가 쓸 카드가 그것밖에 없는 거죠. 나는 권력을 독점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통해서 나는 3년 만에 그만둘 거고 이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권력을 분점할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으로 주체적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국민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을 벌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개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말속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원 변호사님. 예, 87년 헌법 체제가 이미 너무 낡았고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라는 거는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 어젠더가 뭐 이게 의미가 없고 그러진 않고 오히려 아주 중요한 어젠더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헌이라는 어젠더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동상이몽 어젠더예요.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필요해. 근데 개헌을 어떻게 하지? 거기서 그 다음 논제로 가면 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도 개헌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만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래? 그 내용을 채우는 게 항상 가다 보면 이게 그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용두사미를 막는 그 한덕수 후보의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그러면 그거는 반대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아니야. 또는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좋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모든 개헌이라는 논의 자체는 개헌에서 끝나고 구호에서 끝나고 그 디테일이 없어요. 네. 디테일을 하면 서로 이렇게 좀 전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구호가 필요하고 여의도에서도 정치인들이 다 87년 헌법체제가 더 이상은 좀 낡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모호해지면서 그래 그게 뭐지? 임팩트 있게 국민들한테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번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는데 그 개헌이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하자라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자.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자라는 이야기 그 이상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 선거 자체의 캠페인으로서 임팩트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도 근데 나오지만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가 되면 이제 자신의 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임기와 개헌을 같이 연동시킨 거 아닙니까? 나름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승부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개헌에는 절대적 다수당이 민주당이 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협조가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3년 차에 대선을 실시한 뒤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물론 자진하야 사임의 형태라 하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그 대통령의 임기를 임의로 지금 후보 시절부터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주장인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주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덕수 총리가 비록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자체는 기각됐지만 거기에 있었던 5인 정도의 법정 의견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지만 위헌이고 위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탄핵시키진 않을 것이지만 너가 한 그런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작위를 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가처분 효력 정지가 전원 인용이 됐어요. 결국에는 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의 소지가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켜지고 있는 헌법 체제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나는 헌법을 고치는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임기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과 수도 이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뭐 대통령 임기가 1년이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을까요? 대통령 임기가 2년이었다고 민주당이 줄탄핵을 안 했을까요? 결국에는 임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협치를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방분권 문제 같은 것들을 논의해야지 그냥 나와가지고 개헌하겠다. 대통령 임기 좀 줄일게. 이거 내 기득권 내려놓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는 지금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게 권영세 비대위원이 11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좀 납득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단일화 같은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극적으로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면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이 단일화를 뭐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이 단일화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미지수고 게다가 지금 그 당무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당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네.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해야 하는 반드시 그 이유가 납득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납득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선거 자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로 도대체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건지 조금 그런 디테일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당이 정상적으로 뽑아놓은 후보를 탄압하고 핍박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이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게 네. 뭐 정무적으로도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문제도 있지만 이른바 반명 빅텐트 띄우기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성호 대변인에게 먼저 들어야 되겠는데 이준석 후보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뭐 저와 빅텐트, 후보와 분명하게. 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층을 굉장히 단순하게 분석하는 시선 같아요. 반명 빅텐트를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보수표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과 10 정도라고 하면 40이 될 거다라는 분석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던 동탄 선거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지지도 있었지만 네. 민주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연성 지지층의 표를 끌어와서 저희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약 10%의 지지율은 단순히 보수표가 아니라 양당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고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어라는 표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표들이 뭉쳐졌을 때 과연 30 더하기 10이 돼서 40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에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분석을 했을 때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굉장히 강력하게 결집해서 0.7%포인트 차이로 겨우겨우 대선 승리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 이 반명 빅텐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지난 대선에서 그 내부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단순히 분석할 수 있는 사실들을 왜 복귀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두 번째로 솔직히 저희는 많이 불쾌하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 권영세 위원장은 나와가지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 사과를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고 네. 또 어제였나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나와서 하는 말이 결국에는 또 겁박 정치로 갑니다.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결국에는 배신자론에 휩싸이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중재하다가 수틀어지니까 예전처럼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야? 라고 겁박하는 행태가 정확하게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 뻔뻔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서 저희는 단일화는 없다라는 저희의 다짐을 하루하루 굳게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명 빅텐트. 어쨌든 이름을 올리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것 같아요. 뭐 늘어나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감동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효력이 좀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준석 후보가 안 간다라고 하는데 갈지도 모르죠. 반명 빅텐트에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민주당은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재명 후보는 싫어, 막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돼 하는데 대통령으로 모셔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번 모셔서 정말 그렇게 잘하나 못하나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대통령이 됐을 건데 국민이 만들어주는 건데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계엄을 통해서 자폭하고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 창출하기 위해서 반명연대 다 모여. 이게 국가나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반명연대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 명분이 전혀 없다. 뭐 김덕수 후보가 아무리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저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신속하게 개혁이라든가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제 경쟁에도 후보들이 이름을 올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추가적으로 협의가 되면 결국 이름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관례적으로 같이 경선했던 후보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 지지자들도 있고 자기 후보가 또 안 됐을 때 그런 마음의 상심도 있고 그래서 결국 경선으로 뽑힌 본 후보가 그 마음을 좀 달래는 그런 절차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도 전에 벌써 이제 그 11일까지 단일화를 해라 여론조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당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선과 경쟁했던 후보들 그 지지자들을 조금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절차가 없이 가고 있어가지고 네. 우려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당원 가입을 또 중요한 메시지를 올리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당권을 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근데 해석을 또 냈더라고요. 저도 뭐 지역에서 원외위원장 생활을 했지만 네. 입당 원서를 받는 거는 그 정치인의 능력이고 그 당원의 의무입니다.
서로 입당 원서를 어떻게든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하는 거 그거를 글쎄 비판하는 거는 그 정당 정치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네. 제가 뭐 비판할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만일의 경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할지 이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각의 보도에서는 이번 주에도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추진 지금 분위기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지자들은 지금 당장 탄핵하라고 하죠. 그런데 지도부는 조금 신중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5월 15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에요. 이 시간은 국민의 선택의 시간인 것이고 숙고하는 시간인 것이지 사법부가 나설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일단 변호인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하고 이게 뭐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탄핵 카드는 쓰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연기를 해주지 않고 빨리 선고일자를 잡아버리고 재판 빨리 끝나겠다. 그래서 후보자 자격 박탈시켜버리겠다라고 한다면 탄핵 카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요. 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잖아요. 그것도 국민의 선택인 것이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을 사법부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뭐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3일 만에 그냥 뭐 10대 유죄를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선 후보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건데 대법원에서 3일 만에 결정한다? 그리고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 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중요한 기록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기록도 보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다? 이건 사법부가 마치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후보를 배제시키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강한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지지자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탄핵도 탄핵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공세 가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께 먼저 듣겠습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만 탄핵하겠습니까? 본인들의 수가 틀어지면 뭐 찬성 의견 낸 10명의 대법관들 다 탄핵할 기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승훈 위원장께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법부 판결,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로 민주당 의사들이 발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실제로 개표로 받았는데 그분은 왜 탄핵했죠?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탄핵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결국에는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과반의 선택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인데 헌법재판관 8명 너희가 뭔데 대통령을 탄핵하냐라고 할 때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불복적인 언동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사법부는 물러나라.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택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국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끝나면 만약에 재판에 응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형소법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정지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일 때는 사법부 개입하지 마라고 하고 선택 받아도 개입하지 마.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5년 채우고 2030년쯤에 재판 받겠다는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준하는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거 전에도 개입해서 방해하고 선거 이후에도 형사소송법까지 개정까지 거치면서 재판 못 받게 하고 2030년에 아무런 의미 없는 재판 받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본인들이 지금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했던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 마타도어들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미국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검찰의 공소를 다 취소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 선택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왜 형소법을 민주당이 개정하죠?
개정할 필요 없어요. 헌법 84조에 소추는 금지되고 있거든, 재직 중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고요. 대법원이 순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얘기를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나서 3일 만에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요? 저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판결이고요. 9일 만에 선고를 했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정말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기록도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눴다고 한다면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이렇게 반박 못할 거예요. 근데 왜 3일 만에 유죄 판결을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3일 만에 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판결할 줄 알았는데 계속 미뤘던 거예요. 계속. 그건 뭐냐면 보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이 탄핵 판결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헌법주의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유죄 판결해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저도 못 받아들이는데. 제가 먼저 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3일 만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1심, 2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약 100일 만에 판결을 한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633 원칙이 1심, 2심에서 이미 깨졌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공소 취소를 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측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종심입니다. 단순히 검찰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법원장에서 사실상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길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관들은 굉장히 빠르게 판단했다. 그렇다면 왜 판결 결과 전에는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판결 결과 전에 선고기일 잡힐 때는 그냥 무죄 판결 날 줄 알고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가만히 있다가 추대식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미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시점인 선고기일 이전에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렵고요. 대법원에서 3일 만에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10대인데 이 10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모두 다 유죄 판결했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 3일 만에 결정을 했다니까요. 3일 만에. 그리고 633 원칙 하는데 이건 이재명 후보가 깬 게 아니라요. 검찰이 깬 거예요. 아니 기록을 이딴 만큼 넣어주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끝냅니까? 참고인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이 사람 증인신문을 어떻게 6개월 만에 끝내요. 그래서 자꾸 재판 늦어진 걸 이재명 후보 탓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1심에서의 재판을 중단해도 되고 대법원의 재판을 중단해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헌법상 원칙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 변호사님. 이래서 친명 빅텐트가 반명 빅텐트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명 빅텐트가 의미가 있다.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네거티브를 하고 과거의 문제점을 캐는 이 과거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이나 미래 그리고 아까 한덕수 후보는 개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 그게 뭐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반명 빅텐트가 먹히니까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과 같은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사법 리스크 다 있다는 거 알고 민주당에서 후보 배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명 빅텐트가 유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더 해도 되면은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대변인께서 다 말씀 마무리 못하신 것 같아서. 10명의 찬성 의견이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2명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관들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재판관의 어떤 출신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소위 말하는 진보 진권 인사든
아니면 보수 정권 법관이든 똑같이 전원일치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뭐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대로 된 송달도 받지 않아가지고 송달 간주시키고 송달에 대해서도 송달 지연시켰다라는 평가도 있고 뭐 본인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뭐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서류를 건네면 받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단독 보도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지연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선택인 시간에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들이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결국에는 633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시간에 따라서 판결이 됐다면 국민들의 선택 이전인 시간인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간 이전에 아마 훨씬 더 파기환송 판결이 나든 파기자판 판결이 났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연시킨 시간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택인 지금 이 시간에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우리는 지연시킨 적 없다. 왜 선거 개입하냐.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도 우리는 형소법 개정해서 재판 못 받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피고인이 재판받는데 저 빨리 죽겠습니다라고 해요. 당연히 재판을 오래 걸려야 되는 거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뭐가 문제였냐면 검찰이 권위를 잃었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도 좀 수사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도 했으면 검찰이 권위를 잃었겠어요? 당연히 권위를 잃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과정에서 자꾸 야당 수사만 하고 국민과 멀어졌기 때문에 권위를 잃은 거 아닙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이 최소한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에 대해서 네.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판결에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3일 만에 결정하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 법원, 대통령은 권위를 찾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소출을 받지 않는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천차만별이어서 변호사님. 이거는 한 번도 그 전에 사례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게 뭐 하나로 딱 기일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선고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빨리 선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를 해야지 또 가가지고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그 형사소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더 큰 어떤 헌정적인 그 무질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대법원은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하지 않나라는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목 경청 투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민생에서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현장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압도적인 그 지지율에 대한 여유라고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유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더 씌워진 악마화 좀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도 좀 없애고 또 지금 골목 다녀보면 문 닫는 가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민생을 좀 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실패한 정부인가 그걸 또 국민들께 부각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는 경제입니다. 더 이상 여야가 필요 없이 싸워서는 안 돼요. 이재명 후보,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야 싸울 일 없이 아주 힘있게 압축 성장을 좀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얼마나 환율,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좀 주가도 올라가지고 국민의 주머니도 좀 여유로워지고 외환 시장도 좋아져서 또 수입하는 기업들도 좀 좋아지고 소비 심리도 좀 높아져서 경제가 좀 활력을 찾는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에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게 됐죠. 행정부의 리더십 공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행이 지금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신도 이 상황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승호 대변인께 좀 듣겠습니다.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양당은 서로에게 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양당의 책임이 합작된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주당의 줄타nek 이런 문제들은 헌법재판관들도 지적했듯이 굉장히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와 권력 욕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는 선거를 관리해야 될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직을 내팽개치고 지금 내팽개치고 나와서 한 1호 공약이 단일화고 사실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론이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엄정하게 선거 관리하겠다, 국정 필요할 정도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총리직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엔 또 민주당도 비판받아야겠죠. 물론 뭐 최상목 탄핵 추진을 한 것은 뭐 한덕수 총리의 어떤 사퇴 때문이다 본인들은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있고 그에 대한 화풀이 탄핵과 분풀이 탄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잘못한 지점도 저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것인가로 봤을 때 본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민생적인 측면에서 지금 특히나 미국의 관세 쇼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경제 수장을 탄핵시키려고 시도하고 결국에는 지금 교육부 총리가 어떤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는 낮을 수밖에 없는 인사가 실권을 쥐게 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정부로 전락시켜 놓고 무조건 한덕수 총리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보고 저는 조금 물러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승훈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여야가 싸우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계엄과 탄핵이라는 어떤 정치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단초가 된 것은 맞지만 여기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탄핵만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공격만 하면서 이제는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경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차관으로 대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의 경제는 단순히 뭐 경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라고 이게 붙여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안보 문제는 결국 이제 외교적인 문제 또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에서도 직결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대체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장관들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인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탄핵이다. 정치적인 탄핵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하고 그 출마 과정에서 이렇게 그 국정을 내팽겨쳐서 대대대행이라는 걸 초래했다. 이런 정부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조차가 정말 그 경제를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공당의 자세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올리기 전에 바로 사임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부담은 그래서 이 줄탄핵에 대한 부담은 민주당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좀 부담이 있죠. 뭐 탄핵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탄핵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그건 국민의힘이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합니까? 그래서 탄핵됐잖아요. 한덕수 대행, 그렇게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왜 사표를 내고 지금 출마를 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위원들 부족하다는데 왜 사퇴하고 출마합니까? 지금 세 분이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라고 한 분은 전직 대통령에 두 분은 대통령 나오겠다라고 사퇴했잖아요. 이분들은 국정을 잘 이끌어본다던가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탓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을 좀 탓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최상목 대행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가서 뭐 했습니까? 미국에서 합의해 왔는데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대요. 뭘 합의했냐라고 했더니 관세 전쟁을 7월 안에 합의하기로 합의하고 왔대요. 이런 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인도라든가 일본도 좀 관세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큰 소리 쳤다가 계속 수습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국정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좀 관세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유리하게 우리 관세 협상을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부는 대행으로 불안한 국정 운영을 해가고 있고 또 각 당의 대선 후보들 각자의 이유로 유권자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전국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